네, 안녕하십니까. 양탄구 커피문화원 대표 홍경일입니다. 오늘은 양탄국을 품은 특별한 도시 인천, 또 조선의 커피 양탄국, 양탄국을 통해서 바라보는 서양 문물의 인천 상륙작전이란 이름으로 그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강의 의뢰를 받기 불과 몇 주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커피인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대불 호텔도 보고 싶었고, 또 양탄국을 문화적으로 다가간 인천시에 대한 호감이 좀 있었고요. 인천이라는 도시를 다니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산과 참 많이 닮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구라는 것과 전체적인 도시의 느낌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처음 와본 인천이 정말 친숙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조선의 식, 즉 음식에 관해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개화기와 근대에 들어와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 옆에서 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커피, 그리고 커피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양의 문물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개화기와 이후 근대 시절의 커피 이름과 신문 기사들, 또 세 번째로는 대불 호텔과 그 개항의 거리에 대하여, 또 네 번째 황제도 즐긴 조선시대 음료인 커피, 또 다섯 번째 2009년 인천 세계 도시 축전과 2011년 한국 커피사 특별 기획전,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문화를 바라보는 안목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의식주를 거쳐서 살아갑니다. 입고, 먹고, 생활하고, 또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입을 것이 없고 생활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가 없다면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먹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냥을 표현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있는데요. 원시 시대에는 사냥을 하여 먹거리를 해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인류는 이 먹거리 때문에 전쟁을 하였고, 또 먹거리를 뺏고 빼앗기면서 사람들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명은 먹거리가 풍부한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4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명은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먹거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역시 500여 년의 역사를 거쳐 참으로 많은 먹거리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강의들을 통해서 조선의 식문화를 이제껏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탕이라든지 밥이라든지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식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식문화의 발달은 그 나라 그 시대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또는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합시다. 이 짧고 단순한 이 문장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밥을 한번 먹자는 말에는 서로 먹거리를 공유하고자 하는 친숙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호감이 담겨져 있는데요.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자는 말에는 차나 커피가 주는 정신적인 교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은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는 정신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밥을 함께 하자는 말, 차와 커피를 함께 나누자는 말, 상대를 향한 배려와 호감을 넘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상대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과 교감하고자 하는 마음, 또 기꺼이 자신의 속내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 한마디의 말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계를 걸쳐서 아주 오랫동안 인류에게 사랑받았던 먹거리인
커피에 대하여 그리고 커피로 이루어지는 가장 한국적인 커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커피. 네, 먹거리 중에서도 이토록 사랑받는 먹거리가 과연 있었을까요? 커피는 의식의 먹거리이며 또 각성의 먹거리이며 또한 지성의 먹거리이며 또 영성의 먹거리라고 합니다. 커피는 1605년 교황에게 직접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커피는 남녀노소, 지위고하,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류가 함께 누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커피는 지구상의 마지막 세국 정책을 고수하는 북한까지도 버젓이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교황 클레멘트 8세의 1605년 커피에 세례를 주어서 전 세계인의 음료가 되게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참 훌륭한 음료구나. 이 훌륭한 음료를 이교도만 마시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 훌륭한 음료에 세례를 주어 기독교인의 음료가 되게 하겠다. 예, 이렇게 교황 클레멘트 8세는 1605년도에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매력적인 먹거리인 커피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먹어졌을까요? 자, 그러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양의 문물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여러 가지 양과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투과자가 있고 카스테라가 있고요. 또 단팥빵이 있고 소보로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먹던 양과자가 참 맛있었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4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 양과자가 먹고 싶어서 부모님을 졸랐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양옥에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식탁에서의 식사, 경양식 식당의 스테이크, 양화점에서의 쇼핑이 수준 높은 삶의 지표였었습니다. 양과점을 개업하면 평생을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로부터 이 서양식 문물들이 우리네 삶에 상륙하였을까요? 우리나라는 1876년 근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1883년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부산과 원산에 이어 인천이 개항을 하였는데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개항이 된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우리나라에 서구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은 앞다투어 동남아 및 중남미를 식민지화하여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자기 나라에 기속시켰습니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제국들은 식민지를 늘려갔고 미국은 제국 열강 속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겠습니다. 1876년 고종 13년 조일 수호 조약과 병자 수호 조약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체결이 되었고요. 또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개항한다. 또 일본인의 지회 법권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12개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국 정책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본의 간섭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계기를 통해서 세계로의 길을 열게 되었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제물포 한 사진입니다. 네, 1883년, 1883년 1월 고종 20년 부산, 원산, 인천으로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인천항의 개항은 서양 문물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천항 개항 이전에도 유학생들이나 무역 상인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각이었습니다. 비록 불평등하고 강제적인 개항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개항은 우리 선조들이 서양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서양 문화에 대해 친밀함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서양 각국이 우리나라에 공간을 설치하게 되면서 서양 문물이 급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나라도 역시 근대화로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개화기에 들어온 서양 문물들을 보면 이런 자명종과 만원경, 전차, 자동차, 또 전화기 이러한 서양의 문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서양 양자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서양 양자,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 물건과 우리의 물건을 대별하여 사용한 접두어인데요. 뜻은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서양으로부터 유래된 서양의 것,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파는 조선파 또는 우리의 배추는 그냥 배추거나 조선 배추, 쌍추, 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서 우리에게도 있지만 서양에도 있는 것은 서양 양자를 붙여서 양파, 또 양배추, 또 양상추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선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버선, 즉 서양 버선을 양말을 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복은 양장, 양복 이렇게 남녀 의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물 한옥이라고 하죠. 서양에서 들어온 것은 스라브 집을 양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한식이고 서양에서 들어온 것은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것은 그냥 술이지만 서양에서 들어온 것은 앞에 양자를 붙여서 양주라고 하고 또 우리의 것은 한과라고 하면 서양에서 들어온 것은 양과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양탕국, 서양의 국물은 커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듯 서양 양자를 붙여서 쓰였던 말들 중에 양탕국이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약 한 1분짜리 정도의 영화인데요. 드라마식으로 조선시대 저작거리를 배경으로 양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저작거리를 배경으로 대접에 담겨있는 양탕국이 지금 여기 보이는데요. 서양에서 들어왔다 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탕국, 양탕국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커피에 관심을 가지고 커피 이름을 만들면서 처음에 양탕국이라는 말을 쓰려니 좀 생소하고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고 세련된 이름이 아닌 듣기만 해도 웃음부터 나오는 양탕국, 양의 뼈를 우려서 만든 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있는 말이고 또 재미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커피에 특이하고 재미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까?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센스와 실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양탕국은 당시에는 커피의 이름에 불과하였지만 그 이름 속에는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함이 들어있고 개화기 당시에 아픈 역사가 묻어 있으며 양탕국과 함께 태어났다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대한제국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양탕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찾아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금은 서양의 것이라고 해서 꼭 양자를 붙일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30년 전
인천항을 통해서 상륙한 양의 것들이 우리 문화에 잘 흡수되어 130년 후 지금은 한류로서 서양에 역수출되고 13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양류에 호기심을 가졌던 것처럼 130년 후 지금은 서양인들이 한류에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며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양탄국이라는 말의 정확한 고증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양반들이 아닌 민간에서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서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양탄국이라는 말은 1968년 어느 신문사의 칼럼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1968년 12월 26일 조선일보 칼럼 개화 배경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무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1907년 서울의 시탄장 나무장수 이야기에서 최초로 양탄국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00년대 초에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을 오가던 나무꾼들이 이야기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탕국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짧은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의 나무꾼들 사이에서 잠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상인 블레상과 고향 나무꾼들 이야기로 커피가 등장을 합니다. 1900년대 시탄장, 1907년 종로의 나무시장에서 프랑스 상인의 커피 미끼에 코가 끼인 나무꾼들은 양탄국 한 그릇을 더 먹겠다고 발바닥이 불이 나게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렸다. 프랑스 상인은 나무를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산더미보다 더 큰 나무 무더기가 수십 동이 있었다. 예,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신문기사 내용을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1983년 3월 30일에 매일경제에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900년대 서울 시탄장 이야기 중에 불해상의 일화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 외 1900년대 시탄장을 다룬 기사에서는 양탄국이 아니라 커피라고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커피의 시조를 양탄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개화기에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던 서양의 문물들에 서양 양자를 붙였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커피를 별칭 내지는 애칭으로 또 별명으로 양탄국이라고 불렀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던 서양 문물에 양자를 붙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통해서 이만큼 독창적인 커피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탄국, 얼마나 창조적이고 독보적인 커피의 이름인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탄국이라는 커피 이름의 독창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커피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카파, 그리고 카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는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커피가 발견된 지명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와는 아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힘, 와인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카파와 카와가 커피의 어원을 지금 배경을 이 모든 명칭이 이 어원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얘는 카우베라고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는 카페, 카파, 코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카페, 이탈리아 카페, 프랑스에서도 카페, 영국, 미국은 커피, 중국 카페이, 일본도 고히, 이렇게 카파와 카와에서 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역시 그 당시에 가베와 가비, 그리고 가피, 코피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카파와 카와의 그 어원으로 붙어서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원어인 카파 혹은 카와의 발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의 커피는 양탄국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함으로써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독창적인 명명을 하게 됩니다.
커피가 처음 발견되었다는 에티오피아의 카파, 그리고 커피를 음료로 음용하기 시작하여 붙인 이름인 아랍 지역의 카와. 이러한 이름에는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그 발음에 있어서 커피와 비슷하기에 카파 혹은 카와 모두 커피의 어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개화기와 이후 근대 시절의 커피 이름과 신문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화기의 커피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베차입니다. 가베차라는 것은 유럽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커피의 이름인 카페를 한자식으로 엄차한 것인데요. 가베라는 한자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뜻을 풀이하지 않고 발음만 가져다 쓴 이름입니다. 당시 일본의 내정 간섭이 불편했던 궁중에서는 중국식으로 가베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가비는 커피의 일본식 표현인데요. 일본에서는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고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히를 일본식 한자어로 차음한 것이 바로 가비입니다. 조선 말력 개화기에는 중국 유학파들과 궁중에서의 가베차라고 궁중에서는 가베차라고 그렇게 불렀고 일본에서의 유학파들은 커피를 가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의 서구 유학파들과 신지식인들은 커피차라고 불렀고요. 또 코피 혹은 양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탕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이름은 양탕국입니다. 기사들을 한번 보실까요? 개화기와 근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의 커피 명명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여기 가비라고 되어 있고요. 벽이 신편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구 전요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치호 일기 등에서도 가비라는 말이 많이 커피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가비를 전혀 다른 한자들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 각종 신문이나 궁중에서 사용했던 가베, 가베차, 가베다, 그리고 서유견문 6일준 책에 등장하는 가비, 그리고 주로 또 가베를 많이 사용하였고요. 그 외에도 1900년대 초까지 가베두 또는 여러 한자가 좀 다르네요. 가베다, 그리고 양차, 카피차, 카피, 커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양반서, 원두 저술에 서양 음식을 만드는 법에 또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또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930년도 매일신부에서 또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 커피에 관한 여러 기사들이 있습니다. 매일신보, 황성신문회, 그리고 중해일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커피를 가베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양탕국의 등장은 1968년 조선일보의 개화백경이라는 칼럼에서 시작이 됩니다. 개화기 당시의 100가지 모습을 표현한 칼럼인데 양탕국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1910년 전후 지금 서울 세종로 중부 소방서 뒤편에는 불해상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나무 시장을 벌이고 있었다. 자문과 모악제를 넘어오는 나무 장수들은 황토 마루를 지키고 있는 불해상에게 눈에 띄면 그 장터에 짐을 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꾀임을 받았다. 그는 어깨에 화살통만한 보온병을 메고 있게 마련이며 나무 장수가 다가오면 고향 부시입니다. 고 인사를 청하고는 보온병에 들어있는 가베차를 따라준다. 나무 장수들이 그의 고향 사람임을 알고 있는 그의 상술이다. 양탕국이라고 나무 장수 틈에 알려진 이 커피는 마땅히 모략을 받을 만했다. 그 무렵 독립문께에 화산시장, 서대문 밖에 서문시장, 그리고 지금 의주로의 서회시장,
등 나무시장 3개가 있었고 이 3개의 시장은 황순영이란 사람이 주인이었다. 불해상 시장까지 오려면 이 3시장을 거쳐서 와야 했는데 의주로에 있는 서회시장은 이 불해상 시장을 방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니 경쟁은 굉장했던 것 같아. 따끈한 양탕국에는 아편이 들었고 이 아편은 바로 10여 년 전 순종 황제가 마시고 이가 빠졌으며 속을 버린 그 가배차의 그 독아편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돈 것이다. 이와 같이 외래차인 커피는 독살이나 모략의 수단으로 애꿎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188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의 개화기, 그리고 그 이후 근대의 우리나라와 아주 큰 격변을 겪었습니다.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고 전통 가치관이 변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구의 현대적 과학은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윤택하게 했고 그것은 단지 주거 문화나 일상생활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먹거리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커피는 신식 문물의 대표 주자였는데요. 커피를 마시고 다방을 다닌다는 의미는 모든 보이와 모든 걸이라는 이름으로 신지식인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커피 광고와 카페 광고의 포스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모든 보이와 모든 걸, 그리고 근대 다방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포스터를 몇 개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백화점 옥상 카페고요. 그리고 1926년 멕시코 다방,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무용가 최성희, 그리고 제비다방, 천재작가 이상과 친구들이 이렇게 그 시절의 사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용가 최은희가 커피 마시는 장면, 여기 있죠. 이 사진은 개화기의 모든 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천상병 시인의 시 나의 가난은에도 커피를 좋아했던 시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날개, 오감도 등의 독특하고 추상적 작품을 쓴 천재작가 이상은 카페를 몇 번이나 개업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당시의 많은 카페들이 예술가들에 의해 열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살롱 문화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서구의 카페의 의미를 그대로 옮긴 문화적인 산실이 되었죠. 이렇듯 커피는 먹거리에 정신과 영혼을 더하는 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천상병 시 나의 가난은 이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은 한 잔 커피와 값속의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섯값이 남았다는 것, 또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춰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서는 예금 통장은 없을 테니까 이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가배차라고도 불리고 가비라고도 불리고 또 코피, 커피차, 양차 등으로 불린 이 매력적인 먹거리 커피를 이번에는 양탕국이라는 커피 문화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불 호텔과 개항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대불 호텔입니다. 1889년 1월에 미국 잡지 하퍼저 위클리에 소개된 대불 호텔의 초기의 모습, 제물포 일대의 거리를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양탕국이라는 커피 문화를 통해서 개화기와 이후 근대의 서양 문물을 바라보고 또 문화적, 역사적, 교훈적 의미로 계기를 삼아서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천 중구의 오픈된 개항장의 거리, 우리의 옛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멋진 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를 양탕국이라는 명제로 풀어 문화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다가 보니 개항장의 거리에 있는 대불 호텔은 참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1900년대의 대불 호텔의 이 모습인데요. 그리고
2011년 쇼핑몰 공사를 하다가 이런 유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전시관으로 복원된 데브로텔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비록 본래의 건물은 지금 현재 있지 않고 사라졌지만 그 건물을 복원하여 박물관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인천시의 문화를 보는 안목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브로 호텔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제물포항이라고 불렸던 인천항이 개항되고 중국을 통해 많은 서양인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화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화기, 문자적 의미로는 개화, 열리다라는 뜻이며 의미상으로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개항 당시 우리나라는 기와집과 초가집뿐이어서 입식 생활을 했던 서양인들은 기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처음 조선의 초가집들을 본 여행객들은 마치 조선이 거대한 버섯 단지 같다, 그렇게 말했다는군요. 데브로 호텔은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역을 위하여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이 서울을 가기 위하여 하룻밤을 지낸 곳이 바로 데불 호텔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인천 계양의 거리를 다녀보았는데요. 계양장 거리의 작은 박물관들과 마치 우리의 근대를 옮긴 거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식 다다미 집들을 그대로 보존하여 개화기와 근대의 모습들이 또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1910년도 계양의 거리의 모습, 지금 인천 계양박물관 있는 거리고요. 얼마 전에 8월에 저희가 계양 거리를 한번 다녀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데브로 호텔에서는 잠만 잤을까요? 1885년 입국했던 개신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의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브로 호텔에서 편안하게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오후 데브로 호텔에 머물렀던 아펜젤러 목사는 캘리포니아 크리스천의 주장이라는 선교 보고서 서울 정동교회 자유와 빛으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호텔 방은 편안할 정도로 컸지만 상당히 더웠다. 저녁 식사를 위해 일행은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서양 음식이 잘 마련되어 있었고 입에도 잘 맞았다. 당시 서양인들의 식습관과 커피가 유입된 흐름을 유추해 보았을 때 서양 음식에 커피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많은 한국의 커피인들은 아마 데브로 호텔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판매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브로 호텔이 생기기보다 이전부터 커피는 이미 조선에서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였던 퍼시필 로웰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의 커피는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83년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한미 수교 사절단의 안내자로 조선에 왔던 퍼시필 로웰은 자신의 조선 여행기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우리는 다시 누대 위로 올라 당시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었던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브로 호텔의 터가 발견되기 전에 우리의 커피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처음으로 판매한 곳을 1902년 지어진 손탁 호텔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데브로 호텔이 1888년에 지어졌으니 약 14년 이후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항이 1883년임을 볼 때에 조선의 커피는 1902년에 이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탁 호텔의 커피 판매는 개항 후에 거의 20년이 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의 처형이었던 손탁 여사는 조선의 항일 운동에 긴밀히 협조한 공로로 1895년 서울 중구 정동의 한옥 가옥과 땅을 하사받았다. 이후 1896년 아간 파천을 성공시키고 고종의 통역관으로 러시아 공사관에서 업무를 진행했으며, 무엇보다 이 시기에 고종에게 커피를 진상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로써 고종 황제가 커피 애호가가 된 것이다. 1898년 고종은 한옥 가옥을 헐고 5칸의 양관, 서양식 집을 지어 하사하고, 그리고 여기를 종동 클럽의 본거지가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1902년 양관을 다시 헐고 다시 2층의 호텔을 지으면서 손탁 호텔로 탈바꿈하고, 여기서 조선 최초의 커피가 판매되었다고 여겨졌다. 2011년 대불 호텔의 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불 호텔과 손탁 호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불 호텔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손탁 호텔의 1920년대 내부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로 지금 등장을 한 대불 호텔, 그리고 그 이전까지 이제 서양식 호텔로서 또 커피에 또 발현 최초의 커피를 판매했던 그런 손탁 호텔, 이렇게 지금은 대불 호텔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손탁 호텔이 그 영예를 가지고 있었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견문록이라는 책의 언더우드 부인의 책인데요. 책의 저자인 언더우드 부인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인데요. 그녀 역시 1888년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고 조선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명성황후 당시 이들은 결혼 선물로 옷감과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선물했다고 언더우드 부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조선 북부 지방에서 이들 선교사 부부는 고을의 원님에게 커피를 대접했다고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은 스프를 포함해서 생선, 화관과 딸기로 장식을 하고 사과 소스를 치고 감자를 채우는 기막히게 맛 좋은 또 새끼 돼지구이, 그리고 밤과 양파, 땅 위의 6가지였다. 크래커 위의 마물레이드를 얹은 후식은 참으로 담백하여 최고의 미각을 즐기기에 알맞았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진기한 음식을 내놓았으니 그것은 꿀을 탄 커피였다.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이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는데요. 1889년 당시에 커피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고 또 대접하고 대접해 사용했을 선교사 부부의 여행이 육체적으로는 고되지만 정신적으로는 참 멋있고 여유로웠을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커피하면 고종 황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최초로 마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퀴즈를 내면 일반적인 답은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는 1896년에 커피를 처음 접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을 했고 커피는 그 이전부터 마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고종 황제가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이야?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접했던 사람은 고종 황제가 아니었겠지요. 조선인으로 커피를 처음 마셨던 사람은 아마도 중국이나 일본으로 유학한 학생이었거나 아니면 1883년 개항 후 무역을 했던 역관들이나 혹은 서양인 선교사들을 만났던 사람들이나 외국인을 접했던 관리들이 아니었을까요? 1896년이면 인천 개항으로부터도 벌써 13년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종 황제가 커피를 제일
처음으로 마신 한국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아픈 근대사가 있습니다. 1895년 10월 역사의 참극인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1896년 2월 고종은 왕세자와 함께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왕비가 무참히 살해된 궁궐에 있을 수도 없었거니와 고종과 왕세자의 시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2월의 그 추운 새벽, 궁녀의 가마에 숨어 타고 극비리에 도착한 러시아 공사관, 그리고 커피 한 잔입니다. 그 커피가 고종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러시아 공사관의 처형인 손탁 여사의 커피 한 잔은 아마도 고종에게는 잊을 수 없는 커피 센티멘탈 밸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타국의 공사관에서 도망을 치듯 살았던 1년. 그 1년의 시간 동안 커피는 아마도 유일하게 고종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쓸쓸한 또 씁쓸한 커피의 맛, 고종 자신의 그 씁쓸한 처지를 함께 나누게 하는 매개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종은 1년의 러시아 공사관 생활을 통해서 커피 매니아가 된 것입니다. 고종 황제의 아간파천 예상로를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아봤습니다. 그리고 2015년 궁중문화축전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의 재현, 저희들이 두 사람의 바리스타도 저희가 파견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관원과 지금 현재의 정관원입니다. 고종은 1년 후에 경복궁이 아닌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황제가 되었으며 정관헌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차와 다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나 손님들에게 커피를 하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외국공사 접견례를 재현되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2012년 노서와 갑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갑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커피 애호가였던 고종 황제 독살 시도라고 하는 실제 사건, 김옥륙의 독차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2009년 출간 소설 노수와 가비를 극화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한 사건인 아간파천이 배경이 되고 1898년 김옥륙의 독차 음모 사건이 주 테마가 되는데요. 커피 애호가인 고종 황제의 커피에 독, 아편을 넣어야 하는 여주인공과 그 주위 사람들의 관계들이 펼쳐집니다. 참고로 노서와 가비는 러시아 커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때때로 양식을 찾으시면 항상 먼저 커피를 찾으시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역시 전례와 같이 먼저 커피를 드렸는데 커피는 상시로 변하는 것인지 맛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주 소량으로 두세 번 마셨고 황태자께서는 거의 한두 번에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 독차 사건을 보도한 독립신문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종은 1년 후에 경복궁이 아닌 덕수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고 또 그 석조전 또 정관헌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차와 다가를 함께 즐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가비에서 일본식 핸드드립 장면을 지금 나왔는데요. 핸드드립은 커피를 추출하는 여과기 그 드리퍼가 발명되고 나서 일본에 의해서 메커니즘화 되는데요. 그 드리퍼의 발명은 1908년 독일의 멜리타 벤처 커피의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 고안했다. 이 독일의 여사죠. 그러므로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셨던 1896년에는 이 드립이 없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커피 추출법에 있어서 고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는 어떻게 커피를 드셨을까? 고종 순족실록과 매천야록에 고종의 가베다는 끓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종에게 커피를 진상한 손탁 여사나 궁의 대령 숙수들은 커피를 직접 끓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를 비단이나 천에 걸러서 마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종 황제의 커피가 정성스럽게 만든 원두 커피가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커피, 각설탕 속에 커피 가루가 들어간 가배당일 것이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종실록이나 매천야록의 표현을 빌면 끓고 있는 가배차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탕 그대로인 커피라면 끓였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무엇보다 단지 커피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닌 커피 애호가 수준이었던 고종 황제를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그때 고종 황제의 커피는 볶은 원두를 갈아서 끓인 후 비단이나 천에 걸러서 마신 커피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종실록의 38권에 기록된 만수절에 아편을 소매에 감추어 주방으로 들어가 때마침 끓고 있는 가베다에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추출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문화 독립국 양탄국에서는 이러한 고종 황제의 커피 브루잉법을 참고하여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여러 가지 양탄국 추출법 문화를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양탄국 우림식 추출 방법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림식이란 우림의 그 자유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림이란 우리의 차문화에 근거한 추출법으로서 커피의 성분이 자유롭게 우러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방법입니다. 차를 우려서 마시는 것과 같이 커피도 차의 개념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림법이 자유로운 이유는 뜨거운 물로도 차가운 물로도 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연하게도 우릴 수 있고 진하게도 우릴 수 있습니다. 우유를 더하거나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어도 되는 에스프레소 부럽지 않은, 심지어 저카페인에서 고카페인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림 커피, 양탄국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저희가 그때의 여러 사료와 자료들을 모아서 커피의 추출법을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이 방법을 5가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은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절임식 추출 방법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혹은 이렇게 한 잔, 두 잔씩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말로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도 양에 상관이 없습니다. 절임통에 커피를 담아서 가늘게 분쇄해서 비율에 맞추어서 일반적으로 10대 1의 비율을 가지는데요. 그리고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한 말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실에서 3시간에서 3시간에서 12시간까지 절여둡니다. 그리고 잘 섞어서 이렇게 걸러내는 방식인데요. 네. 그리고 달임식도 그와 마찬가지, 열을 가하여서 우리 민족이 달이고 절이고 우리고 하는 우리 탕민족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런 것은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적인 어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양탄국 감흥식 침투식 추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한번 사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뜨거운 물로 먼저 커피 가루를 적셔서 말하자면 불림 후, 요새 뜸이라고 하죠. 뜸 후 급작스럽게 냉각수를 부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이 불려지고 뜨거워졌을 때 드라이, 차가운 물을 급작스럽게 끼얹어서 드라이 시키는 방식인데요. 요거를 이름하여 양탄국 감각으로 반응하다. 예컨대 김치를 메커니즘으로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어머니, 할머니들이 대대손손 이렇게 내면에 있는 감각으로 반응을 하면서 저울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방식을 이끌어내는 그런 거에 착안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이제 침투식 방법을 저희가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일정 기간 정도 25도 정도 전후한 온도에 10여일 정도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또 카와를 발효시켜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개화기의 커피 문화 양탄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양탄국 커피 문화 추출법은 무엇보다도 우리 음식 문화에 기반을 둔다고 할 것입니다. 네, 2009년도 인천 세계 도시 축전과 2011년도 한국 커피사 특별 기획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과 양탄국의 독특한 인연, 양탄국을 품은 특별한 도시 인천, 이런 주제를 좀 가지면서 특별한 관계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탄국을 아시나요? 이렇게 지금 현재 대불호텔에서 지금 걸려있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우리가 숭늉을 마시듯 서양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6.1준의 서유견문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고요. 서양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음료인 커피는 가베차, 가비차, 양탄국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일찍부터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인천 대불호텔 박물관 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인천 세계 도시 축전이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2009년 인천 방문의 해를 맞아 인천에서 80일간 열렸던 이 행사 중에 우리나라 근대의 많은 서양 문물들을 인천항을 통해 유입되었던 것을 조형물로 제작하여 전시하였는데요. 여러 조형물 중에 양탄국 조형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서양식 커피 잔을 뒤집어서 쏟아지는 듯한 역동적인 이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이었는데요. 커피를 양탄국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 참 반가웠습니다. 수많은 채초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 인천. 인천이라는 수식어가 참 걸맞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시에서는 양탄국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했습니다. 2011년 인천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양탄국에서 커피 믹스까지라고 하는 또 기획 특별전을 하였는데요.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를 양탄국에서 시작하여 커피 믹스까지로 정의하며 그간의 아픈 역사를 함께 잘 버무려낸 한편의 맛있는 요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커피의 역사를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전시회였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의 한국 커피 역사는 양탄국에서 시작하여 인천이라는 세계의 관문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양탄국으로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문화적 커피로 정의되었으면 하는 저희의 작은 바람입니다. 2018년 양탄국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개화기와 인천시는 참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양탄국처럼 재미있고 뜻깊게 인천과 개화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2009년 인천 세계도시축전의 양탄국 조형물이나 2011년 시립박물관에서의 커피사 전시회는 우리의 커피를 단순한 음료로서의 커피가 아니라 양탄국으로, 그리고 이 양탄국을 우리나라 커피의 시조로 확정지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세계도시축전의 양탄국 조형물,
2011년 양탄국에서 커피 믹서까지라고 하는 기획 전시회, 그리고 2018년부터 복원시킨 대불호텔, 그리고 커피의 역사를 문화적으로 풀어낸 인천시의 이 섬세함, 이러한 인천시의 행보를 보면서 인천시는 문화를 보는 눈이 세심하고 민감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탄국을 통해서 바라보는 서양 문물의 인천 상륙 작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의 시작과 함께 거의 북한에 점령된 대한민국 땅을 긴박한 군사작전으로 전쟁의 성세를 뒤바꾼 승리의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우리의 땅에 서양 문물이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상륙한 서양의 문물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인천 상륙 작전도 대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0년 전의 첫 번째 인천 상륙 작전은 인천항이라는 항구를 통한 상륙 작전이었죠. 이때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막연히 서양의 물품들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면만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은 물품들과 함께 문화가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의식 세계에서 구축되는 것이고 의식이 만들어내는 문명의 산물들이 바로 문화인데 우리는 130년 전 자이든 타이든 이미 문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 깊다고 생각하는 것은 130년 전 1883년 서양과 조선을 이으며 서양 문물의 해로의 상륙지였던 인천, 그리고 110년 후 2001년 21세기에는 전 지구촌과 한국을 잇는 항공의 상륙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주로 서양 문물들이 유입된 통로로 사용되었던 인천항이 한국과 세계를 이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천이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만이 오가는 통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이어주는 가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길을 열었던 인천이 이제는 하늘길을 열고 더 빠르게 더 많은 서양의 문물들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양의 문물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문물들이 서양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안목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계를 향하는 관문인 인천은 살아있는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화란 대단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작고한 작가 박경리 선생의 문화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소설 토지, 청소년 토지에서 정의하였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청소년을 향하여 쓴 소설 청소년 토지의 서문에는 청소년들이 문화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과 염려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요. 문화란 대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인간들의 경험과 탐구와 창조로서 축적이 된 정신적, 물질적인 성과이며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기 민족마다 고유한 것으로 국토와 더불어 실로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국토를 빼앗기고 문화마저 깡그리 사라져버린다면 그 민족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겠지요.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방제가 무너지고 러시아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어느 말단 관리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부러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지도자를 위시하여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니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긴 역사를 지탱했고 그 빛나던 문화민족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탄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화가 없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의 세상은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할 대로 발달하였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의 꼭지점에 다다른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를 바라보고 문화를 인식하는 시선이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벌써 문화를 인식하고 세팅하는 작업을 시작한 인천시의 한 발 앞선 행보가 아주 의미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커피를 생업으로 삼다가 커피라는 문화적 도구에 매료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커피에 문화를 입히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항을 통해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디딘 커피 양탕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한국만의 새로운 커피 문화로 재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시대 500여 년을 거친 많은 먹거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 발견한 이 먹거리들이 단순한 먹거리로만 남는다면 우리의 삶은 단조롭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먹거리들을 만드는 방법, 또 만드는 공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문화야말로 진정하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화기 처음으로 들어온 먹거리였던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고 또 서양의 문화였던 커피 문화가 이제 국내화를 넘어 세계화에 도달하여 한국의 커피 문화 양탕국으로 재창조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독창적이고 독보적이며 창조적인 커피의 이름인 한국의 양탕국이 단순한 음료로서의 커피가 아니라 문화가 되어 전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렇게 들어왔던 서양의 문화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식되어 지금도 긴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독창적 문화도 인천을 통해 세계로 이식되어지는 쾌거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바닷길과 함께 하늘길이 항상 열려있는 인천이 그 역할을 잘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짧은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